실험실 산업재해. 이번 시간에는 실험실에서의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 사고대처 및 예방대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사고대처 및 예방대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 이번에는 실험실 안전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 안전은 실험실 내에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를 원한다면 사용하는 기계, 기구, 약품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과 실험실 동료의 안전을 위해 나의 책임이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는 위험성을 가진 작업을 할 때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위험, 유독, 휘발성 있는 화학약품은 후드 내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 책임자의 연락처와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등을 명시한 기록표를 부착하고 금연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든 위험을 용기에는 위험성 표지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은 주위 사람들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주시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는 화재나 사고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험과 관련된 위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방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떠한 실험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장비의 사용 및 화학약품을 다루기 전에 작업에 관계된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작업에 대한 위험과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여 실험실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실험실 사고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 내 존치물, 비상샤워기, 세안장치, 피난사다리, 소화전, 소화기 등 안전장치 및 비상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신속히 근처 사람들에게 통보합니다. 화재나 사고 시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리도록 하며 다른 사람은 관련 부서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둘째,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합니다. 화재로부터 위험을 차단한다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화재의 경우 문과 창을 닫아야 합니다. 소규모의 화재 발생 시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하도록 하고 화재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소화전을 사용하며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진압을 포기하고 피신토록 합니다. 셋째, 건물에서 피신합니다. 건물에서 피난 시 화재 경보를 울리고 지체 없이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단, 절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는데요. 도움 요청은 안전한 곳에서 하도록 하고 전화 요청 시 응급 상황의 성격과 발생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응급요원의 지시를 받도록 합니다. 다섯째,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합니다. 응급요원에게 사고 장소, 고립된 사람, 위험물질, 관련 장비 등을 알려주고 간단한 응급조치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 응급조치에는 사고 발생 시 안전장비의 사용 방법도 포함합니다. 다음은 실험실의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실의 위험 요인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화학적 요인은 물질 형태로 인체에 침입하여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기체, 액체, 고체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은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전달되어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소음, 진동, 광선, 기압, 온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 요인은 생물체 형태로 인체에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공학적 요인은 작업 자세, 작업량, 공구나 기구, 중량물 취급 등의 요인에 의한 건강장애 요인으로 과다한 작업, 단순 반복,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적 요인은 작업과 관련된 정신적 부담에 의하여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업 관련 스트레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화학적 요인과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약품을 사용하든지 맨 먼저 할 일은 제조자에 의해 표시된 위험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 데이터북 등을 참고하여 실험하는 동안 위험성과 필요한 안전장비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비하여 약품회사의 응급조치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화학약품을 운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학약품을 손으로 운반할 때 넘어지거나 깨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운반 용기에 넣고 운반해야 하며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때는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는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양의 가연성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첫째,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내압성 보관용기로 운반합니다. 둘째, 저장소에 보관 중에는 창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셋째, 점화원을 제거토록 합니다. 단, 화학약품은 엎질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용기를 개봉한 채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다음은 화학약품의 저장 방법입니다. 먼저 모든 화학약품은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하고 모든 화학물질은 약품 이름, 소유자, 구입 날짜, 위험성, 응급 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수에 저장하며 이종 물질을 혼입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화기 열원으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량의 위험한 물질은 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저장고에 종류별로 저장하고 독극물은 약품 선반에 자물쇠를 잠가 보관합니다. 이때 위험한 약품의 분실, 도난 시에는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 화학약품의 취급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사용한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중독의 위험성을 잘 조사 연구한 후가 아니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고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비 시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재해 방어 수단을 미리 생각하여 만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방호면, 내열보호복, 소화기 등을, 중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장갑, 방독면, 방독봉 등을 구비 또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유독한 약품 및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는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번에는 물리적 요인과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 요인과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은데요.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전기적 요인과 안전대책입니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함과 공해가 없는 에너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에너지의 특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 등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에 의한 사고 또는 재해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험실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는 감전사고와 전기화재가 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등에 사람이 접촉되어 인체에 전기가 흘러 일어나는 화상 또는 불구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기사고의 발생 확률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등의 중대재해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감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감지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지 대책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를 시켜야 합니다. 셋째,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 감전사고 시의 재해를 방지합니다. 넷째,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안전기에는 반드시 전격 퓨즈를 사용하고 동선, 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덟째,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한 접속 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다음은 전기화재입니다. 전기화재는 전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화재를 의미합니다. 전기화재의 원인은 발화원과 출하의 경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열기, 조명기구 등의 과열로 주위 과연물을 착화시키는 경우, 배선의 과열로 전선 피복을 착화시키는 경우, 전동기, 변압기 등 전기기기의 과열, 선간 단락, 누전, 정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기화재는 전기기기 등의 구조적 결함과 전기시설 취급 소홀, 부주의 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럼 전기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이 전기배선, 배선기구, 전기기 및 장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기배선의 경우 코드의 연결을 금지하고 코드의 고정 사용 금지하며 사용 전선에 적정 굵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배선기구의 경우에는 개폐기의 전선 조인 부분이나 접촉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콘센트, 플러그의 접촉 상태 및 취급 방법, 퓨즈의 적정 용량의 것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전기기기 및 장치의 안전대책입니다. 첫째, 전기로 및 전기 건조장치의 경우 전기로나 건조장치의 발열부 주위에 가연성 물질의 방치를 금하고 피건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건조물의 낙하 방지하며 여론과의 거리를 충분히 띄웁니다. 그리고 설비와 접속부 부근의 배선은 피복의 손상, 과열 상황 등에 주의하며 전기로 내 온도의 이상 상승 시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합니다. 둘째, 전열기의 경우에는 열판의 윗부분에 차열판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전멸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조석, 성면, 벽돌 등 단열성 불연 재료로 받침대를 만들어 주위 0.3에서 0.5m 상방으로 1.0에서 1.5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 접근을 방지하며 배선 및 코드의 용량은 충분한 것을 사용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셋째,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 전등 파손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을 하는데요. 우선 정부는 글로우브 및 금속재 가드를 치부하여 보호하고 위험물 창고 등에서는 조명 설비의 수를 줄이거나 설치를 금하며 소켓은 금속재 등을 피하고 합성 수지재를 택하여 접속부가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동형 전구는 캣타이어 코드를 사용하고 연결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사고 대처 및 예방 대책. 이번에는 유형별 사고 대처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재 발생 시 옷에 불이 붙었을 때, 가스 누출 시, 화약약품의 오염 시, 유독물질을 삼켰을 때, 외상의 경우, 의식을 잃었을 때, 감전사고 시,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첫째, 소화기, 소화전, 소화기구를 활용하여 초기에 진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둘째, 큰 소리로 주위에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알리고 동시에 화재 경보기를 누르며 방재센터로 연락합니다. 셋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이나 위험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넷째, 가스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모든 전원을 차단합니다. 다섯째, 출입문과 방화문을 닫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방재센터의 지시에 따릅니다. 참고로 모어를 클릭하면 소화기의 종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다음은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예방대책입니다. 첫째, 옷에 불이 붙으면 바닥에 구르거나 소방담요로 화염을 덮습니다. 둘째, 화생을 입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씻고 화상 부위를 수돗물에 담급니다. 셋째, 의무실에 도움을 청하고 화상 정도에 따라 전문의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은 가스 누출 시 대책입니다. 첫째, 가스용기의 주 밸브와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둘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고를 수습합니다. 셋째, 모든 기구와 장비의 전원을 끄고 일반 불씨를 제거합니다. 넷째, 배기 후드의 가동을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다섯째, 방재센터로 신고합니다. 이번엔 화학약품에 오염되었을 경우 예방대책으로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세안장치에서 물로 15분 이상 세척하고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옷을 벗고 비상 샤워기에서 충분히 세척합니다. 만약 피부에 묻었다면 비상 샤워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조치를 마치면 피해 화학약품의 이름을 적고 방재센터나 의무실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습니다. 유독물질을 삼켰을 때의 경우를 보면 소량의 화학약품을 삼켰을 때는 토하게 하고 우유, 차, 전분 등의 현타액 섭취시키고 강산을 삼켰을 때에는 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우유 등의 현타액 섭취시킵니다. 강 알칼리를 삼켰을 때에는 2에서 2%의 식초산이나 레몬주스 섭취시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방재센터나 의무실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외상의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의 경우라도 의무실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며 심한 외상이면 안전과 보온을 취하게 하고 방재센터에 연락 후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라면 상처 부위를 패드나 천으로 압박하여 지혈시키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참고로 이때 피가 흐르는 부위를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하고 편안하게 눕힙니다. 다음은 의식을 잃었을 때의 대책으로 첫째, 환자를 신선하고 평평한 장소에 편하게 눕힌 뒤 환자의 턱을 끌어올려 기도가 열리게 하고 의식이 있는지와 호흡을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호흡이 정지되었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의무실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합니다. 다음은 감전사고 시 예방대책입니다. 첫째, 연결된 전원을 차단하고 보호장갑을 낀 후 전열재인 나무나 고무를 이용하여 사고자를 전기기구에서 떼어놓습니다. 둘째,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면서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화상 부위에는 찬물을 다량 주부합니다. 셋째, 적절한 응급조치를 마치면 의무실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 손, 피부에 오염되었다면 오염 부위를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옷에 오염되었다면 오염 부위를 잘라내거나 중성세제 용액에서 20분 이상 세탁하고 충분히 헹굽니다.
만약 실험기구가 오염된 경우라면 중성세제 용액으로 충분히 세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제염 작업에 사용한 물건은 방사능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실험실 산업재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